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장 코드의 흐름 제어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요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점점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사전까지 살펴본 내용에서는 이제 코드의 실행 방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코드의 실행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향 전환 기술인 분기문과 반복문, 점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 전환 기술의 이제 첫 번째 분기문입니다. 분기문은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구문입니다. C샵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 조건을 평가하는 if문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스위치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하나의 조건을 평가해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가 바로 if문이 되겠습니다. if문의 기본 형식은 if 키워드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배치하고 다음 줄에 이제 실행 코드를 배치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의 결과는 참과 거짓이며 참이면 다음 줄의 코드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이제 if문 밖의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이 형식을 따라서 간단히 작성해본 코드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코드를 보면은 이제 A 값을 나누기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눠서 이렇게 나머지가 제로면 얘는 짝수, 나머지가 제로가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이렇게 if문을 작성해서 우리가 A라는 변수에 담긴 값을 평가해서 조건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형식은 if 줄 다음에 이제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할 때는 유용하지만 만약에 if 줄 다음에 여러 줄의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일 때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줄만 실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있는 줄은 실행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줄을 하나의 실행 단위로 취급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코드 블럭입니다. 그래서 if문을 쓸 때 이렇게 코드 블럭을 사용해서 중괄호를 이용한 코드 블럭을 사용해서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if문을 사용할 때 보다 보편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f문을 작성할 때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가 한 줄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코드 블럭을 작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요. 그걸 더 좋은 코드 작성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의 코드를 조금 변경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 0인 경우에는 짝수, 아닌 경우에는 홀수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런 코드는 사실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있죠. 여기 if문이 두 개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고 비슷한 내용의 코드에 이제 실제 평가하는 식만 다르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코드도 비슷하고 단지 그 값만 다른 이런 형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죠. 이미 앞에서 판단한 결과를 이 뒤에서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리소스 낭비 코드의 전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조건에 따라서 실행 분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C샵은 사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else라고 하는 별도의 장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고치게 되면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se절을 이용해서 if문을 통해서 조건식을 판단하고요. 조건식이 참이면 짝수가 실행이 되지만 아니면 else절로 넘어가서 홀수라고 하는 값이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se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두 가지 방향으로 쉽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else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검사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두 가지 이상, 뭐 세 가지나 네 가지 방향으로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C샵에서는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또 else if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else if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코드는 이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일단 음수냐, 그 다음에 양수냐, 그리고 0일 수도 있겠죠. 그 0인 경우에도 이제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세 가지 분기로 나눈 코드를 이렇게 if, else 문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문에 관해 제법 알게 되었으니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if문을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if else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코드는 이제 메인 메소드 내에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console.write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sole.read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입력한 이제 글자를 읽어서 이제 input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잠깐 설명했던 parser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내가 입력한 글자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을 실제 얘가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정수 변수 넘버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문을 가지고 음수냐, 양수냐, 0이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또 두 번째 if 구문도 있죠. 얘는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짝수냐, 홀수냐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예, 마이너스 10은 음수죠. 그래서 첫 번째 if절에서 음수라고 평가가 됐고요. 두 번째 if절에서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얘가 짝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 또는 if, else, if, else절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평가해서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을 여러 갈래로 나눌 때 이렇게 사용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지금 배우는 분기문과 곧 배울 반복문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중첩이라는 말은 해당 구문 내에 동일한 형식의 구문을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 바깥에 if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또 if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이제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바깥 if문에서는 넘버가 0보다 큰지를 평가한 후 참이면 안에 있는 이제 내부 if문이 이제 다시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짝수인지 이제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이제 음수냐, 양수냐, 그 다음에 짝수냐, 홀수냐를 평가를 하는 구문을 작성해서 보여줬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 if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첩된 구조는 다른 사람이 나중엔 이 내 코드를 읽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뭐 간단한 코드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제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성되는 코드의 양은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 있겠죠. 그런 코드들을 팀이 협업으로 작업을 할 때는 코드의 양이 많을 뿐더러 이렇게 코드를 읽어내는 편의성, 즉 가독성이라고 하죠. 이런 가독성이 얼마나 좋은가가 또 나중에 향후에 그 프로젝트의 유지 보수와 관계가 상당히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만든 코드도 한참 뒤에 자신의 코드를 다시 보면 자신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코드는 사람이 언제라도 읽어내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터로 유명한 부류인 마틴 파울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틴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어느 바보나 다 짤 수 있다. 근데 좋은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 중첩 if문의 예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작성된 코드는 아까 if문하고 비슷한데요. 단지 이제 중첩 if문을 통해서 이제 짝수와 홀수를 판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까처럼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입력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마이너스 10을 입력했을 때 이 숫자 넘버는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지 않죠. 0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if문은 거짓이 되고 여기 else문이 실행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양수 값을 입력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도 한번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10을 넣었을 때 0보다 큰 짝수라고 출력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 if문에서 10이 0보다 크니까 참이 되고요. 그럼 내부의 if문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눴을 때 0이 되니까 얘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큰 짝수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첩 if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문의 두 번째 구문은 스위치 구문입니다. 이 스위치 구문은 이제 조건식의 결과가 일단은 다양한 값을 가지는 걸 전제로 하고요. 이 다양한 결과를 한 번에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고자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용 형식은 일단은 앞서 if문처럼 조건식을 쓰긴 하지만 if문의 조건식은 참과 거짓이었죠. 근데 이 스위치문의 조건식은 참과 거짓이 아니라 이제 정해진 다양한 값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수 형식과 문자열 형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스위치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게 스위치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 옆에 이렇게 조건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이 안에 이제 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매핑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무조건 실행되는 이제 받지 않는 경우에 실행되는 절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디폴트 절입니다. 이 디폴트 절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케이스절마다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하는, 요건 뒤에 설명을 할 텐데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실제 이 케이스절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제 이 스위치 조건식을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이제 관련한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동작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으로 이제 작성한 프로젝트인데 스위치 이제 1번 프로젝트고요. 여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1월화수목금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문자열에 저장한 다음에 1월화수목금토에 해당되는 이제 영어 표기를 출력하는 스위치문이죠. 제가 만약에 1이라고 넣었다 그러면 그 1이라는 글자가 이제 이 day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케이스문 첫 번째 여기 1이 일치하기 때문에 console.writeLine에서 Sunday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겠죠. 만약에 1월화수목금토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른 값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폴트 절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요일이 아닌 값을 넣었으니까, 그죠? 이것도 한번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값을 넣어라 라고 했어요. 1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요일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네, Saturday 이렇게 나오죠. 자, 만약에 이제 전혀 다른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값. 그래서 킹이라고 넣어볼게요. king 이렇게 넣으면 킹이라는 요일을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요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스위치문이. 조금 전에 이제 스위치문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봤는데요. C# 7.0부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스위치문에 이제 조건식
쪽에 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이 변화되었고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케이스문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을 나중에 이제 조건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케이스절에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기본 형식에서 케이스절에 데이터 형식을 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형식과 함께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식별자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1, 2, 3이라는 값을 담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1, 2, 3은 이제 숫자, 이제 정수형 숫자 1, 2, 3이기 때문에 C#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얘를 아마 이제 정수 형식이라고 유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스위치문에서 이제 데이터 형식을 조건으로 쓸 때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이죠. 케이스문에 데이터 형식을 쓰고요.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식별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i가 식별자, f가 식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1, 2, 3이 정수 형태로 이제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케이스문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것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위치문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오브젝트 변수 선언하면서 이제 일단 null로 초기화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입력하는 값을 변수 s라고 하는 문자열 형식의 변수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f문이 나오죠. if문에서 이제 내가 입력한 값을 파싱을 합니다. 이렇게 try pass 가지고 파싱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형 타입에 대한 파싱이고, 얘는 플로트형 타입에 대한 부동수점 형식에 대한 타입 파싱이죠. 그래서 그 파싱된 결과를 이 변수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문에서 이제 담겨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판단을 해서 케이스문을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뭐 트라이 파스, 앞서 뭐 파서나 뭐 이런 거 잠깐 오긴 했는데, 이런 트라이 파스 구문에 대해서는 우리 책 158페이지 보면 여기서 잠깐 코너가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예제를 좀 더 설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미리 가져다 썼습니다. 이제 데이터, 이제 이렇게 그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형식이 저장된 값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1, 2, 3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 2, 3은 인티저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을 입력한 값은 여기서 이제 요 if문에서 이제 조건식이 실행이 되고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된 다음에 여기 스위치문에서 이제 요 케이스문에 일치해서 정수형 변수에 대한 이제 값으로 판단이 돼서 인티저 형식이라고 출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분개하는 경우에 이제 스위치문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요. 웬절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이 웬절을 이용하면 이제 이 케이스문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마치 if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스위치문에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조건 검사를 수행할 때 쓰는 게 웬절이거든요. 이거는 케이스절에 붙여서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식별자에 이렇게 when f가 이제 0보다 같거나 크면 이 케이스들이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한번 제가 또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수 수점 형식의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일단 마이너스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3.45라는 값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모르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실제 코드에서 이제 이 디폴트절이 이제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123.45 이렇게 해볼까요? 플롯 형식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케이스들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왜냐? 아까는 제가 f 값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요 왼절에 걸려서 이 플롯절이 있는 이 케이스문이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이번에는 f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들이 실행이 정상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흐름 제어 구문의 두 번째 이제 기법이죠.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문은 루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 보통 루프문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반복문은 일단은 조건을 지정하고요.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제 해당 코드 또는 코드 블록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행을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C샵은 크게 네 가지 반복문을 지원하는데요. while문과 doWhile문, 그 다음에 for문, foeach문이 있습니다. 먼저 while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while문의 기본 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while문의 기본 형식입니다. 여기도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조건식은 논리 형식입니다. 즉 결과가 참과 거짓, 진리값으로 논다는 얘기죠. 참인 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코드 조각을 잠깐 보면 이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일단 담았고요. 초기화했고 while문에서 조건식에 a가 0보다 크면이라는 조건식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a 값이 참이면 그 다음에 console.writeLine이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 이제 후이 감소 연산자를 썼어요. 그래서 a 값이 하나씩 감소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 평가를 계속 하게 될 텐데 반복해서 실행하죠. 실행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10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뭐 9가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쭉 출력되다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조건문에서 실제 a가 0보다 크느냐 이게 이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if문에서 설명했듯이 이 while문도 이제 지금과 같이 뭐 반복하는 코드가 한 줄이라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 줄을 하나의 실행 단위로서 취급해야 한다면, 즉 여러 줄을 동시에 반복을 해야 된다면 코드 블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 블록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중괄호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그걸 고치면 이제 while 조건식에 중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내에 반복 실행할 코드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while문에서도의 보편적인 사용 형식이고요. 코드 블록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코드가 이제 두 줄씩, 세 줄씩 넣더라도 이 전체가 하나의 실행 단위로서 이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while문 어렵지 않죠? 이거 간단하게 이용했으니까 요거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while문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이제 잠깐 샘플로 보여드렸던 코드 조각을 그대로 사용해 봤고요. 여기 이제 i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i가 0보다 크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이제 작아지는 순간 0과 같거나 그런 순간 이제 이 while문은 끝이 나게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10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되면서 쭉 출력되고 0이 되는 순간 while문에서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while문이 종료가 되었죠. 뭐 쉬운 내용이라서 여러분 지금쯤은 아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복문 이제 두 번째로 doWhile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while문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while문의 경우는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조건식이 처음부터 거짓이 되면 그 뒷단에 있는 코드 블럭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건식을 평가하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이제 코드 블럭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즉 무조건 한 번의 실행을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사용해야 될 조건 반복문이 바로 doWhile문입니다. 그래서 doWhile문은 사용 형식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이제 do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중괄호 여기 내에 반복 실행할 코드 블록을 쓰고요. 마지막에 이제 while 키워드와 조건식이 이렇게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do 절이 한번 실행이 된 다음 그 다음 while에 있는
조건식이 평가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while문과 이제 비슷하지만 이 차이점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do while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 while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앞서 작성했던 코드를 이제 do while 문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i가 1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첫 번째 이제 do while 문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할 때 v 감소 예산자를 통해서 출력을 하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한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while이 평가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do 문이 실행이 되면서 i 값이 변경이 됐잖아요. 다시 두 번째 do 문이 실행이 될 때 여기서 이제 10부터 1까지 출력이 되고 0이 되는 순간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do while 문을 벗어나겠죠. 그 다음 다시 do while 문이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while 문을 썼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이 되겠죠. 근데 do while 문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이 된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while 문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while 문의 조건이 거짓이 돼서 while 문을 이제 탈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do while 문이 도는 동안은 10부터 해서 1까지 출력이 됐죠. 두 번째 do while 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값이 실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i 값은 0으로 바뀌면서 do while 문 조건이 끝난 거거든요. 두 번째 do while 문에서 두 문에서 먼저 이렇게 0을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 문이 평가돼서 do while 문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do while 문은 무조건 한 번의 실행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문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for문입니다. for문은 while문처럼 이제 조건식이 참인 동안 코드를 반복 실행하는 이제 구문이긴 한데요. while문보다는 보다 정교하게 반복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for문의 형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for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요. 초기화식, 조건식, 반복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화식 같은 경우는 반복을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딱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반복을 계속 할지 말지를 평가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반복식은 각 반복의 마지막에 수행이 돼서 반복 변수, 여기 초기화식에서 사용했던 이 반복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 변수의 값을 변경하면서 계속 조건식을 판단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건식이 참이면 이 반복 실행할 코드가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이런 코드를 이제 코드 조각을 작성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티저 형식의 변수 i가 초기화식에 사용한 초기화식 변수예요. 초기 변수죠. 또는 반복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i가 5보다 작을 동안이라고 하는 게 조건식이죠. 그 다음에 후이 정가 연산자를 썼던 i 뿔뿔, 이게 반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식은 반복 변수 값을 계속 증가시키고요. 증가된 값은 이 조건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5보다 작으면 밑에 있는 console.writeLine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5보다 이제 5와 같아지거나 이제 5보다 크게 되면 이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인 동안에 이제 계속 실행하는 결과는 while문과 비슷하지만 반복 실행할 때 이렇게 뒷단에 있는 반복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반복 장치를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while문보다는 정교한 반복 제어가 필요할 때는
포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드를 유사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줄을 내지 않죠. 포문의 기본 구조인 초기화식과 조건식,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식을 알차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i가 0부터 시작해서 이제 5보다 이제 5와 같거나 크면 이제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탈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0부터 이제 4까지 변했고요. 5가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끝내버린 거죠. 앞서 if문 설명하면서 if문을 중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문에서도 이렇게 중첩 구조를 쓰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주로 이 반복문에서 중첩 구조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게 포문에 대한 중첩입니다. 그래서 중첩 포문이라고 하는데요. 포문은 앞서 이제 설명했던 while문이나 doWhile문보다는 반복 제어를 하는 장치가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포문을 주로 이제 중첩 구조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 포문 중첩의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 포문과 내부에 있는 포문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을 원래 반복할 코드가 있는 부에다가 집어넣고 그 포문 내에 실제 반복되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실제 이제 바깥에서 5번, 안에서 10번이죠. 그래서 반복 횟수는 바깥 반복 횟수 곱하기 내부 반복 횟수,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면은 50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싸라고 하는 문자열이 총 50번 출력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중첩 포문을 이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포문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포문이 두 개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5번, 이제 내부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j라고 하는 변수에서 앞서 바깥에서는 한 이 i라는 변수의 값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동안만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별표죠. 별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문에서 내부 포문에서 이렇게 별표를 해당 개수만큼 출력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다시 이 포문을 벗어나서 이제 console.write란에 공백을 하나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바깥 포문에서 이제 i가 1이 되고 i가 1이 되면 다시 여기서 j는 이제 이 i 값을 기준으로 이제 조건을 또 판단하는 포문을 반복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요. 이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코드 배울 때 이렇게 별 가지고서 이제 정삼각형을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찍기도 하고 이 삼각형을 또 거꾸로 찍기도 하고 요거 할 때 이 포문,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킬을 구사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별표가 이렇게 찍혀 나가는 구조를 이제 실제 대입을 해보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이 별표 찍는 거를 이제 지금 직각삼각형을 거꾸로 출력하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코드를 작성하는 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while이나 이제 포문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라면 포이치, 지금 설명하는 포이치는 다소 신선한 느낌의 반복문입니다. 사실 포이치문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이 배열이나 컬렉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거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드리고요. 뒤에서 이제 이 부분은 10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이제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 이때까지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는 하나의 데이터밖에 담지 못했는데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은 다음에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각각
접근해서 꺼내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은 이제 방법이고요. 데이터 형식이고요. 사실 얘는 변수를 여러 개 붙여놓은 변수의 그룹이 일종의 배열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컬렉션도요. 배열과 비슷한데 얘는 이제 배열과 달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액세스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10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왜 배열이나 컬렉션이 이제 나왔냐 하면 이 포이치문은 주로 이런 배열이나 컬렉션을 다룰 때 쓰는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또는 이제 하나의 그룹에 여러 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접근해서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할 때 이 포이치문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이치문의 사용 형식은 이렇게 in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른편에는 배열이나 컬렉션 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는 이 배열이나 컬렉션에서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일 거잖아요. 그걸 하나씩 꺼내와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꺼내와서 오른쪽에 내가 지정한 임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담은 값을 여기 밑단에 있는 이제 코드 또는 코드 블록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포이치문을 실제 작성한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array에 이제 앞에 세자만 땄습니다. 자,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 선언할 때는 배열의 형식이 여기 정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대괄호 두 개가 바로 배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0부터 4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초기화 값으로 이렇게 이 변수에 배열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내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할 때 지금처럼 포이치문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포이치문 말고 앞서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포문을 이용해서 자주 다루기도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물론 요즘도 많이 쓰긴 하지만 거의 포문보다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포이치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in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열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죠. 그래서 배열에서 하나씩 꺼내서 임시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실행 코드에서 처리를 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돌리면 0부터 하나씩 꺼내와서 끝날 때까지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다 꺼내오고 남은 게 없으면 자동으로 포이치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이치문에서 실제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와서 잘 출력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포문을 작성할 때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 반복으로 만약에 코드 블록을 실행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무한 반복으로 실행되는 코드는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시키는 코드가 있다면 그 무한 반복 내에는 반드시 무한 반복을 탈출하는 조건 검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영원히 돌겠죠. 그러면 컴퓨터의 리소스도 영원히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런 코드들은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서 무한 반복을 구현하는 방식은 포문을 이용한 방법과 while문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포문을 이용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초기화식, 조건식, 반복식 이렇게 넣었는데 걔네들을 싹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리고 이렇게 세미콜론만 두 개 덩그러니 이렇게 넣어두면 이 포문은 무한반복으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실제 이렇게 포문으로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죠. 조금 특이한 코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무한반복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주로 while문입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조건식을 항상 참으로 만들어서 무한반복을 시키죠. 이렇게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 내에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는 것을 항상 참이 되도록 하는 값을 넣거나 참이 되는 조건식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반복 실행할 코드 블록 내에서 이 무한 반복이 끝나야 되는 조건을 검사하도록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이제 포문부터 무한 반복으로 작성한 경우와 두 번째 while문을 무한 반복으로 작성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포문에 대한 무한 반복 코드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 코드죠. infinite for. 그래서 i가 0이고요. 이렇게 무한 반복 실행시키면 얘는 이제 실제 내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반복을 할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렸던 거, 요거 한 줄이니까 당연히 폼은 이렇게 쓰면 요것만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건 좋은 코드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블록을 좀 명확히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네. 무한 반복 실행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중간에 인터럽터 걸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실행될 것입니다. 그럼 컴퓨팅 리소스는 계속 사용이 되겠죠. 끊을 때는 Ctrl C 해서 끊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한 반복을 구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문 시작 프로젝트로 만든 다음에 while문의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참 값을 주게 되면 이 코드는 아까처럼 포문처럼 무한 반복 실행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 블럭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걸 권장합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무한 반복을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주로 while문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 실행되는 코드 내에는 이 무한 반복이 반드시 끝나는 조건을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조건을 넣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if. 그래서 예를 들어서 i가 5보다 크면 앞서 우리 이거 잠깐 배웠잖아요.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중단되도록 할 수 있겠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5까지 출력하고 이제 실행이 중단되는 거죠. 이제 흐름 제어 구문의 마지막 이제 주자인데요. 점프문입니다. 점프문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렇게 실행 흐름을 중간에 끊어야 되거나 아니면 현재 실행 위치를 갑자기 다른 위치로 점프 시켜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우선 이제 세 가지 브레이크, 컨티뉴, 고투문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다룰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인 리턴문이나 스로우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서 메소드하고 예외 처리를 배울 때 이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거는 이 세 가지만 우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구문이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은 앞서 이제 스위치문 사용할 때 잠깐 썼는데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케이스문 실행하면서 실행 중단시킬 때 사용을 했었죠. 이제 얘는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반복문 같은 경우에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앞서 사용했던 예들을 보여드렸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반복문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반복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while문 안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while문을 중지시키는 코드를 내부에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if문에서 이런 식으로 break문을 사용을 해서 문을 탈출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실제 이 while문 전체를 탈출해서 실행 위치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지막에 있는 console.write라인에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값을 출력하는 코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제 브레이크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처럼 while문을 무한 반복 실행시키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console.write 해서 이제 계속 할까요? 예, 아니요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래서 answe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입력을 받습니다. 예 하면 계속 실행하고요. 아니요 하면 이제 이 answer 값이 아니요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if 조건문이 참이되어서 break라는 실행 중지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예 해볼까요? 예, 계속 물어보죠. 아니요 하면은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앞서 이제 두 가지 스위치문에서 사용했을 때 방법과 이렇게 반복문에서 반복을 끝낼 때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브레이크문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프문이 이제 조금 전에 브레이크문과 이제 조금 다른 동작을 해주는 이제 점프문인데요. 컨티뉴문입니다. 이제 컨티뉴문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계속해야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 동작은 딱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오해하기 좋은, 그렇죠? 오해하기 좋은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티뉴문의 정의는 뭐냐면 주로 반복문에서 사용이 되는데 반복 블럭에서 continue라고 하는 구문을 만나면 그 continue를 만나는 순간 건너뛰는 거예요. 현재 반복이 실행되는 거를 continue를 만나는 순간에 그 다음 실행을 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넘겨버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복을 건너뛰는 것이지 반복을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반복문에서 지금 for문 내에서 이제 if문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i가 0부터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면서 이제 5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제 작을 동안에 계속 실행되는 반복문인데 이제 i 값을 중간에 이제 if for문 안에서 if문으로 i 값을 평가를 하죠. 조건식에서. 그래서 3이 되는 순간 console.writeLine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출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0, 1, 2 출력되고 3이 출력되지 않고 4가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continue를 만나는 순간 실행해야 되는 이 console.writeLine 코드를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너뛰는 동작을 continue문 없이도 구현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죠. if문 똑같은 이제 if문인데 i가 3과 같지 않으면 이제 3과 같지 않으면 그때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과 같지 않으면 계속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이면 출력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또 평가해서 뭐 4는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continue문과 이제 이 if문을 비교해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 장단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연차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컨티뉴문을 사용한 코드가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특정 회차를 건너뛰거나 해야 될 때는 컨티뉴문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것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while문을 작성했는데 여기 이제 for문을 작성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이제 0인 경우는 짝수겠죠. 짝수는 건너뛰어라. 그래서 항상 홀수만 출력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0부터 10보다 작을 때 작은 범위까지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출력은 홀수만 출력하는 그런 식으로 건너뛰는 거죠. 네, 이렇게 13579 홀수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continue문의 사용 예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점프문의 종류는 고투문입니다. 고투문의 형식은 레이블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고투라는 키워드에 레이블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일종의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지정을 하고요.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실행 흐름을 건너뛰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투 표지판, 그럼 표지판을 보고 이렇게 표지판을 지정한 곳으로 흐름이 건너뛰어지는 구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보면 처음 1을 출력한 다음에 고투문을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한 레이블이 점프입니다. 그럼 점프라는 레이블이 있는 곳으로 실행 위치를 건너뛰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 점프라고 하는 이렇게 레이블이 있고요. 이 위치에 와서 실행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4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투문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실행의 흐름을 아무데나 옮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제 이 고투문을 많이 쓰게 되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드의 가독성을 엄청 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을 얘기할 때 일단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 얘기하면서 고투문 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정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고투문이. 근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 책 176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투문의 예제가 있습니다. 이 고투문의 예제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왔다면 책의 코드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5장 코드의 흐름 제어하기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메소드로 코드 간추리기를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직접 예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모두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고요. 또 필요하면 예제 코드의 내용을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해서 이렇게 실행해보고 또 잘못되면 왜 잘못됐는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세요.